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치과 무엇부터 시작할까라는 그 주제로 1시간 동안 말씀드리게 된 이윤영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취업회관에 지금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 처음 와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 스튜디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회장님께서 인터뷰하시고 제가 이 스튜디오 첫 스타트를 끊는 강의라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됩니다. 또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오프라인은 앞에 계신 분들이랑 또 눈으로 대화도 하고 궁금해 하시는 거 말씀도 드리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데 온라인은 여전히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또 그 접수가 다 마감이 됐다 그래서 지금 아주 큰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귀중한 시간 쪼개서 듣고 계시는, 보시는 여러 원장님들께 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가 마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제목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구나. 솔직히 지금 많은 치과 의사분들의 관심사가 디지털은 맞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었고, 제일 처음 이걸 뭔가를 시작할 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사야 될지, 그리고 이런 거를 살 때는 어떤 거를 알고 있어야 될지, 막상 구비를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 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기초적인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막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뭐 크게 봤을 때는 아주 깊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디지털을 치과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장비들을 기초적으로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구비를 할 때 알고 있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장비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막상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어떤 툴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 앞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서 궁금하신 것들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앞에 메모장으로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저는 강의 끝나고 나서 다 한 번에 Q&A를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윤형이고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습니다. 수련을 따로 받지 않은 GP고요. 이제 졸업한 지는 14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평범한 가장 많이 있는 이제 동네 치과 원장인데, 이제 많이들 이제 디지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캐드캠 마스터 클래스, 이제 캐마클, 임플란트 마스터 클래스, 인마클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디지털을 입문을 하고 많이 배워서 지금은 저희 병원은 좀 여러 시스템이라든가 워크플로우 자체가 좀 디지털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조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치과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미 뭐 답은 나와 있죠.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구강 스캐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캐너가 있어야 우리가 스캔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거부터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디지털이라는 거를 마치 예전에 뭐 아날로그 전화기에서 지금 뭐 아이폰, 갤럭시 같은 핸드폰으로 넘어온 걸 이걸 디지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치과 분야에서는 과연 이 디지털 치의학은 무엇인가? 그런 디지털 치과란 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어떤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장비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진행하는 걸 디지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예전에는 이제 인상제로 인상을 뜨고 뭐 골드 크라운을 만들어야 된다면 왁스업을 따로 해서 캐스팅을 일일이 이렇게 사람 손이 들어가서 진행을 했어야 됐죠. 요즘에는 인상 대신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게 되고, 왁스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컴퓨터로 CAD로 디자인을 하고 밀링이라든가 프린팅 같은 방법으로 이제 보철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장비가 사람이 손으로 하던 어떤 그 워크플로우가 장비가 들어가면서 디지털로 하게 된다. 이거를 디지털 치약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 디지털 치약은 이미 예전부터 뭐 특히 기공소에서는 많이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년 전부터 사람이 아닌 이제 컴퓨터로 CAD 디자인을 하고 크라운을 깎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해 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공부를 조금 접하면서 계속하면서 단순히 이게 새로운 장비를 이용해서 워크플로우를 바꾸는 게 아닌 그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병원의 시스템이라든가 환자를 보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장비들을 이용하는 게 진짜 디지털 치약 그리고 디지털 치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수술 장면을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로 마취를 할 수 있는 즉석 무통 마취기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 바로 발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작된 가이드로 드릴링을 시행하고 이제 드릴링이 끝나면 이제 픽스처를 집어넣죠. 사전에 제작된 그 사전 보철물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수술실에서 환자분께 체결을 해 드립니다. 지금 이건 제 수술실 영상을 뭐 특별히 편집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재생을 한 건데요. 처음 마취를 하면서부터 이 임시치아가 들어갈 때까지 채 8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뼈도 많고 굉장히 쉬운 케이스여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이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예상했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사전 보철물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치과,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자 이제 오늘 난 임플란트를 할 거야. 마취를 하고 10분을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고 끝나면 뭐 내일 와서 소독을 하고 뭐 하고 임시치아를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 병원에서는 단 10분 안에 환자 구강 내에서 환자가 치아가 상실됐던 시간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환자는 내 이가 빠졌던 순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 만족도는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전에는 손으로 플랩을 열고 드릴링을 해서 심던 거를 가이드를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해서 또 그 가이드에 맞는 사전 보철물을 미리 만들어 놔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은 저도 이 과정들을 다 저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기공사도 있고 이쪽 뭐 스캔이라든가 뭐 프린팅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우수한 스태프들이 있어서 이제 친구들의 손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훨씬 좀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인데 어쨌든 회사에 보내서 가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하면은 미리 사전 보철물도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원내에서 하게 되면요. 시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 것 전체적인 그게 제가 저희 병원에서 디지털을 하면서 얻은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된 임플란트 위에 임시치아를 낀 거를 뭐 시간이 지나서 골주착이 다 이루어지면요. 이미 사전 보철을 디자인하면서 이제 어버트먼트라든가 크라운에 대한 우리 디자인 파일은 있기 때문에 잇몸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파일을 그대로 이용해서 뭐 쉽게 어버트먼트를 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시치아용으로 썼던 거를 다시 크라운만 바꿔 껴줘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제 임상 증례를 보여드리면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상악 전치부 빼고는 다 발치를 할 계획이었고 이제 카메라 사진을 보시면 이미 교합평면도 무너졌고 수직 고경도 다시 잡아야 되는 환자였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따로 뭐 수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외과를 수련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손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예전 같았으면 이런 환자가 왔었을 때 반갑기도 하지만 많이 좀 두려웠었어요. 아, 이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예전보다는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VD를 다시 잡아야 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구강 스캔과 CT를 찍어서 전체적인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을 해봤고요. CT상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하악 과두가 오랫동안 이제 구치부 상실로 말미암아 이제 하악이 많이 편의되어 있던 상태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측과 우측의 하악 과두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스캔을 하고 구강을 스캔해서 바이트를 스캔을 해도 그 바이트라든가 교합 평면을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어사이드에서 환자의 그 하악을 제 위치에 넣으려고 좀 노력을 해서 제 위치에 포지셔닝 시키고 다시 CT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더 그 하악 과두가 올바른 위치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스캔을 하고 바이트를 뜨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환자는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그 습관적인 부분으로 치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얻은 스캔 데이터에 뭐 상악이라든가 하악의 상태는 믿을 수가 있겠지만 상하악 관계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상하악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악골 상태로 바꿔서 스캔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럼 이때 저는 스캔을 추가로 하지 않고 다시 제 위치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캔 데이터 아래쪽에 보면은 뭔가 올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보이는데, 레진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폴러블 레진으로 하악 부분에다가 레진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CT상에서도 이렇게 같은 레진이 보통 마커라고 부릅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CT상에 있는 하악골에 이 구강 스캔 데이터를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가 스캔을 할 때 물고 있었던 바이트와는 다르게 실제 CT상에서 하악 과두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바이트를 어느 정도는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사진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환자 구강 내에서 스캔을 할 때 얻었던 바이트를 다시 분리를 해서 CT상에 마커를 이용해서 갖다 붙였을 때 그 스캔 데이터와 얼마나 차이가 났나를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확실히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들어간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악을 뭐 완전히 완벽하게 올바르지는 않지만 이전의 악골 관계로 재위치를 시킨 다음에 안면 스캔 데이터에다가 이제 치아 데이터를 정합을 시키고요. 얘를 안면 스캔 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뭐 연조직의 지표들, 캠퍼스 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랑 교합 평면을 체크를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약간의 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바치를 통해서 원하는 최종 수복물의 형태에 맞는 진단 왁스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 진단 왁스업 진행된 걸 토대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도 뭐 예전에 손으로 직접 할 때보다 훨씬 더 시간도 적게 들고 패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아이디얼하게 가기 때문에 임시 치아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좀 긴 증내 환자에서 치료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이렇게 상하까지 쭉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케이스가 뭐 저는 동네 치과이기 때문에 막 자주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연례 행사로 오는 그런 환자분들이었는데, 제가 이전에는 이런 큰 케이스 환자분들을 마주했을 때 조금 뭐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가장 먼저 생겼었다면, 지금은 내가 배운 어떤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되겠지? 재밌겠다. 그래서 어떤 흥미라든가 자신감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실제로 물론 다 한 번에 성공하진 않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뭐 실패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임상을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디지털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메리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승님이자 멘토님이자 사부님이신 원장님들이신데, 제가 디지털을 배우면서 김희철 원장님, 그리고 서상진 원장님, 박시찬 원장님, 이수영 원장님, 이도현 원장님 이렇게 5분께 제가 모든 이 디지털 노하우를 배웠었거든요. 크라운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프린팅할 때 뭐가 중요한지, 스캔할 때는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배웠지만, 저는 이제 제일 그 김희철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게 디지털을 배우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임상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가서 이렇게 크라운 디자인을 할 때는 이걸 주의해야 되는구나. 프린팅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내가 배워와서 단순히 그 작업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원내 가공을 하는 치과에 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직접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강 스캐너를 도입하고 뭐 프린터를 사고 밀링기를 샀을 때 야, 우리 스캐너 샀으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스캔을 잘 해주겠지. 내가 프로그램도 사고 밀링기도 샀으니까 기공사를 채용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원내 가공을 잘 해주겠지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단순히 병원에서 디지털 원내 가공을 하는 치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원장님들이 다 하신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은 직접 스캔도 해보시고 디자인도 해보시고 뭐 여건이 된다면 프린팅도 직접 해보시면서 이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꼭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잘 하지 못했던 어떤 임상의 부분들을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바꿔갈 수 있고요.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실제로 환자의 뭐 체어 타임도 짧아지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하면서 전체적인 병원의 뭐 시스템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매출까지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치과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크게는 구강 스캐너랑 이제 이 얻은 스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가공해내서 출력물을 만들 수 있는 밀링 머신이라든가 3D 프린터, 이렇게 세 파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선택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아무 때나 질문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서 질문 주시는 거 있으면 읽으면서 답변 드리는 게 조금 더 긴장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구강 스캐너, 인트라오랄 스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구강 스캐너 종류 참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스캐너까지 따진다면 아주 많은 스캐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3라 하면은 요 세 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기 언급되지 않는 몇 가지 스캐너도 있긴 한데요. 하나하나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덴치플라이 시로나,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회사죠. 그 시로나의 프라임 스캐너라는 스캐너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운데 보이는 3쉐입의, 저 3쉐입은 레고의 나라 덴마크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TMI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이 보청기를 만들던 회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보청기를 만들려면 사람들마다 귀 모양이 다를 테고, 그래서 그 귀 모양의 맞춤형 보청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스캐너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3쉐입의 트리오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트리오스 4까지 나와 있는 거로 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우측에 보이는 메디트. 저 메디트는 한국 회사입니다. 본사도 여기 서울에 있고요. 메디트의 i500, 700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스캐너가 거의 대부분 우리 원장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스캐너가 아닐까 싶고, 물론 이제 일부 교정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그 아이트로라든가 다른 스캐너들 몇 가지 쓰시긴 합니다만, 저도 많은 스캐너를 좀 사용해 왔고 지금도 사용해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i500, 700 그리고 트리오스 3 프라임 스캐너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i500과 트리오스 3는 없고 저렇게 프라임 스캐너 i700, 700 와이어리스 그리고 트리오스 4 이렇게를 사용 중입니다. 스캐너가 많이 있긴 한데요. 요 세 가지 스캐너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원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기본적인 스캐너의 어떤 원리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식상한 분류일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제가 스캐너를 두 가지로 분류한 기준은 뭘까요? 오프라인 강의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한 분이 가격 아닙니까? 비싼 스캐너, 별로 안 비싼 스캐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요 두 스캐너가 약간 가격대가 좀 차이가 나죠. 근데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스캐너의 작동 원리가 가장 크게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프라임 스캐너랑 이 트리오스 같은 경우는요, 공초점 레이저 스캔을 작동 원리로 갖고 있고요. 이제 뭐 메디테의 i700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스캐너들은 삼각 측량 원리를 스캐너의 작동 원리로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스캐너가 작동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 삼각 측량 스캐너는요, 사람의 눈이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서요, 이 두 개의 카메라가 눈처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가면은 그 오브젝트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을 이 센서가 인기를 해서 이 카메라의 각도라든가 거리, 카메라와 센서의 각도, 거리들은 이미 고정이 돼 있고요. 그럼 이 돌아오는 빛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 3차원적인 물체의 3차원적인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즉 되돌아오는 반사되는 빛을 이용해서 우리 스캔을 하는 원리가 삼각 측량 스캐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공초점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스캐너가 초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꿉니다. 굉장히 그 심도가 낮은 광학계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교두정까지 초점 거리를 맞춰서 거기 보이는 걸 싹 스캔을 하고, 조금 더 초점 거리를 바꿔서 거기 보이는 걸 스캔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초점 거리를 바꿔서 그 스캔을 하는 게 공초점 스캐너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개의 스캐너가 원리가 다르다 보니까요, 뭐 장단점,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삼각측량 스캐너는요, 이 부품들이 카메라라든가 센서가 다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품이 고정이 되어 있고 작게 만들 수가 있어서 스캐너의 전체적인 크기와 무게를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떨어뜨렸을 때라든가 이렇게 뭐 부딪혔을 때 내구성도 왠지 조금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빛 반사가 심한 물질들, 뭐 메탈이라든가 폴리싱이 잘 된 골드라든가 덴처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캔이 잘 안 되죠. 제가 아까 사람 눈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칠판을 이렇게 강의 시간에 앉아서 칠판을 보고 있는데 잘 보입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햇빛이 쭉 지나가면서 나도 움직이지 않았고 칠판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글씨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햇빛의 각도가, 햇빛이 반사돼서 내 눈이 칠판의 글씨를 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삼각 측량 스캐너는 어떤 각도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의 빛 반사율에 따라서 스캔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이 삼각 측량 스캐너의 좀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 공초점 스캐너는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메탈 스캔에 있어서는 자유롭습니다. 물론 같은 공초점 스캐너도 조금씩 이 메탈 스캔의 능력치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스캐너 작동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이 초점 거리를 움직이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캐너 자체가 조금 더 부피가 크고 무겁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좌측에 보이는 이 스캐너는 그 시로나의 옛날 스캐너인 옴니캠이고요. 요거는 요즘 스캐너인 프라임 스캐너입니다.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며 노트북이며 전자제품이 다 슬림화, 경량화 돼가고 있는데 왜 시로나는 새 스캐너를 저렇게 더 크고 무겁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옴니캠은 삼각 측량 스캐너였었고 프라임 스캐너는 공초점 스캐너였기 때문에 이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가 더 지나서 최근에 나온 스캐너가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란색이 프라임 스캐너고요. 분홍색이 i700 스캐너입니다.
훨씬 더 프라임 스캐너가 크고 팁도 크고 전체적인 크기도 무겁고 볼륨감이 있죠. 어느 정도 공초점 스캐너, 삼각 측량 스캐너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크기 때문에 이렇게 스캐너 팁이 훨씬 더 크니까 FOV도 조금 더 클 거고, 그래서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삼각 측량 스캐너보다 좀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스캔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캐너를 고를 때요, 단순히 가격을 생각을 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 스캐너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 스캐너가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가격 차이를 더 내가 비싼 비용을 주면서 이 큰 스캐너를 사야 되는 그런 병원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간단한 그런 삼각 측량 스캐너로서 간단한 케이스만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구입 시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캐너는 이제 타입이 저렇게 프라임 스캐너라든가 예전 트리오스 3 아니면 트리오스 무브처럼 이렇게 일체형이어서 카트로 되어 있는 카트 타입이 있고요. 노트북에 연결하는 파드 타입이 있습니다. 크게 어떤 게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 카트 타입은 우선 이뻐요. 이쁘고 뭔가 이렇게 끌고 다니거나 움직일 때 훨씬 좀 휴대성이라든가 편의성은 좀 좋은 것 같고요. 대신에 어떤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라든가 이거는 좀 많이 힘든 편입니다. 파드 타입 같은 경우는 노트북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그 구강 스캐너의 성능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게 카트 타입은 여의치가 않죠. 제가 사용하는 i700 같은 경우는 노트북 사양을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구입을 했을 때 받은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다가 좀 돈을 더 들여서 성능이 좋은 노트북으로 바꿨더니 스캔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트 타입은 조금 제약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와이어랑 유선 스캐너, 무선 스캐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하나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저희 병원에 있는 i700 무선과 트리오스4 무선을, 우측은 3쉐입에서 홍보하는 홍보 영상이고요. 비슷하게 저희 병원에서 i700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무선 스캐너의 최고의 장점은 뭐니 해도 이 노트북을 항상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료실 가운데 메인이 된 노트북을 놓고, 그 노트북 모니터와 체어에 있는 모니터를 연동을 하게 된다면 마치 노트북을 갖고 오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서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서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대신에 이제 좀 저희 병원은 진료실이 완전히 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무선을 사용할 때 제한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룸 타입의 진료실이시라던가 병원이 많이 꺾여 있거나 그렇다면은 어떤 스캐너 같은 경우는 무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원장님들께서 무선 스캐너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병원의 구조라든가 가능하다면 데모를 받아서 사용해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스캔 데이터를 얻었으면 얘를 이걸로 크라운도 만들 거고 임플란트, 임시치아도 만들고 할 건데, 그러려면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겠죠. 이 프로그램들을 보통 이제 보철물을 디자인하는 CAD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CAD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메이저 CAD 프로그램은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시로나의 어떤 인랩 셀렉 프로그램이 있고요. 트리오스를 만든 3쉐입의 덴탈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엑소캐드. 예전에 이제 엑소캐드 회사였었는데 인비전 라인이 인수했다고 합니다. 엑소캐드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이저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먼저 고려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시로나 프로그램은 제가 가격이 없다고 적어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셀렉 시스템, 프라임 스캐너라든가 MCXL, 프라임 1 같은 그 시로나의 장비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난 저 프로그램만 사서 다른 스캐너, 다른 장비로 이용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제 가격대를 저렇게 적어 놨고요. 또 프로그램은 어느 루트로 사냐에 따라 조금씩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이 3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그리고 애뉴얼피가 따로 있고요. 엑소캐드는 내가 버전을 어디 것까지 사냐에 따라서 뭐 수백만 원부터 풀 세트로 다 사게 되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 될 때 항상 업그레이드 비용도 따로 내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가격을 적어 놓은 이유는 비싸죠. 처음에 구강 스캐너 사는 것도 내가 이거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가격적인 부담감이 많이 큰데, 사용을 할지 안 할지 얼마나 할지도 모르는 프로그램을 저렇게 큰 돈을 주고 산다? 분명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이 디지털이라는 게 자기랑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거든요. 좀 간단한 무료 프로그램들, 프리웨어들을 통해서 한번 내가 맞나 안 맞나, 또 이런 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를 접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CAD 프로그램 무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메이저 프로그램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은 메가젠에서 이제 개발한 R2CAD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인레이, 크라운, 임시치아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파이널은 좀 힘들고요. 최종 수복물을 실제로 파이널을 이 R2CAD로 디자인한다?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운데, 임시치아를 조금 빠르게 디자인하는 데는 큰 사용 문제는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이저 CAD 프로그램이랑 비교하시면 그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i700, i500 스캐너를 이제 만든 메디트에서 그 스캐너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요, 이제 메딘링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는데, 거기 임시치아를 만들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어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앱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해져 있는 크라운에서 쉘 모양을 만든다거나 혹은 프랩을 한 치아에서 간단한 임시치아를 만드는 그런 거 정도는 충분히 이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3D 미 크라운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접했는데, 그때는 어떤 스캔 데이터의 정렬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그 AI 크라운 디자인 쪽으로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메디트 임시치아 프로그램이랑 그 3D미 AI 크라운을 이렇게 몇 번 사용을 해 봤고요. 그거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 봤는데, 그 실제 그 메이저 CAD 프로그램처럼 아주 정교하고 편안하게 정교하고 복잡한 거를 구현하기는 좀 많은 한계가 있지만, 가장 처음에 이제 스캐너를 구비하고 우리 병원에서 임시차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덜컥 그 큰 프로그램을 사기 전에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 하나씩 한번 해보는 데 있어서는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얘네들은 우선 지금은 다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우리 병원 컴퓨터에 깔 수도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원내에서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우리 병원에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씩 체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간단한 CAD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다면, 여기 보이는 메쉬 믹서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원내에서 디지털을 한다면 반드시 꼭 깔아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건 사용할 줄 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이제 3D 프린팅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제일 또 좋은 점은 무료입니다. 인터넷에 그 메쉬 믹서, 오토데스크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고요. 거기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스캔 데이터를 간단하게 뭐 편집을 한다거나 트리밍을 하고, 아니면 가상으로 이제 발치를 하는 거라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거를 저걸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제 복잡한 기능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좀 배워야 되는데, 우측에는 이제 그 이도현 원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케이스인데, 메쉬 믹서랑 구강 스캔 데이터, 안면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환자 그 구강을 가상으로 마운팅을 할 때 베넷 앵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메쉬 믹서를 이용해서 수치를 계산해서 좀 더 정확한 위치로 마운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포스팅을 제가 좀 허락을 받고 퍼왔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들까지도 할 수 있는 좀 무궁무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요거는 배워두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스캔 데이터와 저 스캔 데이터의 어떤 비교 분석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 곰 인스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원래는 좀 비싼 산업용 프로그램인데 간단한 정합과 이런 그 오차 확인 같은 경우는 그 무료 버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좀 있고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크라운 디자인을 했던 그 3D미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 프로그램도 그 예전에는 유료로 돈을 내고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저기 주소 적혀져 이제 들어가면 간단한 정렬과 그 오차 확인은 이렇게 웹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CAD 프로그램에서 이제 넘어가서 보통 이제 우리 병원에서 스캐너를 사고 나는 임시 치아까지 가이드까지 할 거야 라는 원장님들이 제일 많으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 치아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경우에는 위생사라든가 기용사가 있으면 기용사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가이드는 원장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가이드를 맨 처음에 만들 때 어떤 걸로 디자인하느냐, 가이드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요. 메가젠의 알투게이트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3쉐입의 임플란트 스튜디오,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익숙해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훨씬 좀 편하고 직관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약간 가격이 조금 다르고요. 그 어쨌든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알투게이트 임플란트 스튜디오 말고도 다른 많은 가이드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은 거의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에 적응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고요. 그 가이드 프로그램, 가이드를 만드는 원리를 그냥 간단하게 잠시만 설명드리면 우선 구강 스캔을 하고요. CT를 찍어서 CT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하나의 좌표로 이렇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합치게 되죠. 어떻게 합치냐? 이 치아라는 구강 스캔 데이터에도 치아가 있고 CT 데이터에도 치아가 있어서 교집합인 치아를 통해서 이 좌표를 합치게 되고요. 그럼 하나의 좌표 안에 뼈, 치아, 잇몸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식립하려고 하는 임플란트의 최종 수복물, 그 수복물의 형태를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크라운 탑다운 컨셉으로 진행하는 것처럼요. 좌측은 알투게이트, 우측은 임플란트 스튜디오로 크라운의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간단합니다. 어떤 치아를 디자인하겠다, 이 치아 번호를 클릭을 하면 미리 프로그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치아 치식에 맞는 크라운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형태를 크게, 작게, 뭐 좌측으로, 위로, 아래로, 혹은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바꾼다든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아 위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막 3D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마우스로 요리조리 돌려보고 키우고 확대해보고 축소해보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거의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 움직이는 툴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 치과 의사들은 11번이 어느 형태, 어느 크기로 있어야 이 사람 구강 내에서 가장 아이디얼한지는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크라운 디자인이 끝나게 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초록색 라인으로 혹은 하얀색 라인으로 방금 전에 내가 디자인한 크라운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라운의 위치를 참고하고 뼈의
양이라든가 골지를 체크를 해서 어느 위치에 몇 밀리짜리, 길이 몇 밀리짜리, 직경 몇 밀리짜리 픽스처가 들어가는 게 좋을지는 그것 또한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골이 충분한 케이스에서 큰 문제가 없지만 뼈가 뭐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는 크라운의 위치에 맞춰서 나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GBR을 하겠다. 혹은 반대로 뼈의 위치에 맞춰서 식립을 하고 보철적으로 위치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 추후의 어떤 일들까지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좀 많은 수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도 있습니다. 처음에 CT랑 스캔 데이터를 합치고요. 두 번째로 크라운을 디자인을 하고 세 번째 픽스처 포지셔닝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큰 틀은 끝난 겁니다. 가이드 외형을 어디까지 잡겠다. 그리고 이제 뭐 부가적인 서포트 바를 어디 달겠다. 보기창, 뷰잉창을 어디 달겠다 등등을 지정만 해주면 물론 이제 이때는 뭐 슬리브의 옵셋이라든가 뭐 슬리브냐 넌 슬리브냐 치아 픽스처 탑에서 슬리브 탑까지 옵셋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수치들이 있기는 한데 처음에 그런 수치들은 내가 쓰는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기만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가이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다고 말했나요? 제 처음에 이제 저는 가이드를 원내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망설였던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3D 프린터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장비를 사야 된다는 어떤 비용적인 부담감 그리고 이 가이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가이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좀 높은 진입장벽 이런 거 두 가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이제 풀케이스 가이드를 만든다 이거는 어렵죠. 이건 뭐 하루 이틀 한두 시간 배워서는 안 되는 건데 간단한 싱글이라든가 두 개짜리 임플란트 가이드는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세미나든 이런 데서 배우셔가지고 투자하셔도 금방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고요. 그 두 번째 고민을 했던 게 어떤 그 장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이었는데 프린트를 원내에서 프린팅을 하시려면요. 저는 맨 처음에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사서 엔터를 딱 치면 임시치아가 뿅 가이드가 뿅 나오는 줄 알았어요. 3D 프린터를 샀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부가적인 세척기라든가 경화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산다 그래도 물론 이제 프린터 회사마다 뭐 프린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이 이 프린터 풀 세트가 1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뭐 레진이라든가 슬리브가 들어가긴 하는데 만약에 넌 슬리브 가이드 시스템을 쓰신다면 실제로 가이드 하나를 갖다가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는 5,000원 정도? 5,000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내에서 제작을 할 때 이걸 내가 원내에서 제작해서 회사에 보낸다면은 뭐 회사에 따라 6만원, 7만원, 8만원을 갖다가 지불을 하잖아요. 이 6만원에서 8만원 되는 돈이 원가가 5,000원 미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장비들의 비용을 임플란트 가이드를 몇 개를 하면 내가 이제 최소한의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 프린터라든가 주변 기기들을 사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뭐 밀링기라든가 이런 그 더 고가의 장비들보다는 훨씬 가격이 부담이 덜하고요. 그런 좀 경제성을 따졌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훨씬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캐너를 구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뭐 간단한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든 아니면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든 해서 가이드랑 임시치아를 원내에서 이제 해보시는 것을 가장 첫 단계로 추천을 조금 드립니다. 이제 스캐너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밀링기랑 또 3D 프린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밀링기도 종류가 되게 많죠. 되게 많아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지
몇 축 밀린기가 무슨 얘기인지 건식, 습식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지금 밀린기들입니다. 요걸 제외하고는 지금 제가 원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밀린기들이고요. 가장 먼저 몇 축 밀린기냐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축이라는 거는 밀린기 할 때 돌아가는 이 버가 몇 축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3축이면은 좌우로, 앞뒤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이 상반신을 밀린기가 이제 가공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앞뒤로, 위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깎겠지만 귓구멍이라든가 콧구멍 안에는 가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3축 밀린기는 어떤 평면적인 형상을 가공하는 데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치과 수복물을 만들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밀린기고, 4축 같은 경우는 버가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이 밑에 깐 그 원판 이게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제 얼굴로 따지자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하지 못하는 귓구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5축 밀린기는 이 4축에서 이 원판이 한 방향이 아니라 그 다른 방향으로도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굴이 이렇게도 돌아가지만 이렇게도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리면 이 귀 뒤쪽에 언더컷 같은 부분도 가공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쓰는 그 밀린기는 요 대부분이 5축 밀린기를 구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4축이긴 한데 버가 양쪽에서 깎는 특수한 밀린기는 조금 논외로 한다 치고요. 이 5축 밀린기 같은 경우는 버도 세 방향으로 움직이고 밑에 원판도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밀링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이거 보고 있으면 저는 가끔 이렇게 멍 때리고 보고 있는데 뭔가 춤을 추듯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깎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5축 밀린기고, 이 5축 밀린기도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식은 물 없이 깎는 거, 습식은 물을 쏘면서 깎는 거. 엄밀히 말하면 물이 아니죠. 절삭유인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럼 건식과 습식의 차이는 이제 뭐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건식으로 깎을 수도 있고 습식으로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습식으로 깎게 되면 뭐 나중에 이거를 또 수분을 말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번거로움 등이 있어서 보통은 지르코니아는 건식 밀린기로 주로 가공을 하고요. 이제 다른 재료들 뭐 PMMA라든가 하이브리드 세라믹 이런 거는 건식, 습식 둘 다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제 건식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이 칩들이 많이 날려서 보통 막 그 장비 안에 보면 많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럼 청소하기도 조금 번거롭고 뭐 어떤 자잘한 고장 같은 거에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건식과 습식을 나눠서 지르코니아는 보통 건식 밀린기로 좀 가공을 하고 PMMA나 하이브리드 세라믹 이런 건 이제 습식 밀린기로, 그리고 또 이제 환봉은 당연히 뭐 습식으로 깎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건식과 습식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지르코니아가 많다, 뭐 세라믹이 많다, 어떤 걸 상황을 보신다면은 이걸 먼저 구비해서 써야 될지 이걸 먼저 할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거고, 대신에 이제 밀린기를 들여놓는다, 특히 지르코니아 밀린기를 들여놓는다는 건 원내에서 지르코니아를 깎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뭐 신터링기라든가 퍼니스라든가 여러 가지 컬러링 툴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부수적인 설비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그 부분은 또 가공물이 많은 병원이라면 원장님 혼자 이거를 다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사 채용 유무도 저는 지르코니아를 원내에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때쯤부터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도입은 병원 상황에 따라 조금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3D 프린터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3D 프린팅은 뭐 우리 치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이제 방법인데, 우리 치과에서는 바트 폴리머레이션이라 그래서 그
그 액체 레진을 광경화를 시킵니다. 한 층 한 층. 우측에 영상 보면은 이 액체 레진에서 경화가 된 레진이 한 층 한 층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한 3D 프린터가 대부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뭐 프린터 보면 어떤 프린터가 더 빨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같은 프린터여도요, 이제 프린터의 출력 속도는 우선은 이 출력물을 어떻게 출력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한 층 한 층 프린팅 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똑같은 덴처도 눕혀놨을 때랑 세웠을 때랑 이 출력해야 되는 레이어의 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우측이 좌측보다 더 빨리 출력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모든 출력물을 다 눕혀가지고 하면 무조건 빠른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 출력물의 형상에 따라서 이 출력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프린터가 빠르다 안 빠르다는 이 출력물의 어떤 출력 형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가장 많이 쓰는 3D 프린터가 DLP랑 보통 이제 LCD 프린터인데, 간단하게만 두 개 차이를 설명드리면, DLP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젝터에서 광원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광원을 반사시켜 가지고 이제 출력물을 경화를 시키는데, 이 광량을 이용해서 조금 그 경화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LCD 같은 경우는 뒤에 표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그 DLP는 광원으로서 UV 프로젝터를 이용하고, LCD는 이 UV 램프를 이용해서 이 프로젝터를 통해서 DLP는 광량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LCD는 단순히 그 노출 시간을 조정을 해서 이 출력물을 경화시키기 때문에 DLP가 LCD에 비해서 정확도가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DLP, 그 LCD, LED UV 램프는 이렇게 짧잖아요, 수명이. 그래서 전체적인 그 프린터의 어떤 수명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신에 DLP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거의 뭐 프로젝터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수리비 자체도 비싸고요. LCD는 이제 광원이 고장나 봐야 그 LED 램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기 때문에 훨씬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초점거리를 DLP는 항상 맞춰야 돼서 제조 공정에 있어서 사람의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좀 비싼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LCD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조금 더 DLP보다는 쉽기 때문에 좀 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쭉 저기 프린터를 구매하실 때 뭐 이런 것도 좀 따져 보셔야 되지만, 요 세 가지를 먼저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파일이란 건 이제 내 프린터로 뭐 크라운을 출력하고 가이드를 출력하고 할 때 각각 레진들을 몇 초를 경화시키고 몇 초 동안 어떤 광량으로 경화시키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층을 가고 하는 이 그런 순서 시퀀스가 있는데, 그런 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파일을 오픈시켜서 이 프린터는 A 회사 레진, B 회사 레진, C 회사 레진 이렇게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오픈형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프린터도 있고, A 회사 프린터인데 우리 회사 레진만 쓸 수 있게, 프로파일은 우리 회사 레진 것만 집어넣는 그런 프린터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자 프린터가, 앞서 말씀드린 프린터가 여러 가지 레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판매하는 요 그 3D 프린터 중에 프로파일을 타사 레진을 다 쓸 수 있게 해놓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른 여러 가지 레진을 사용하고 싶다면 프린터를 구매하실 때 그것도 같이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린터는 똑같은데 A라는 회사 크라운 레진, B라는 회사 크라운 레진을 썼을 때 이 출력물의 퀄리티가 확실히 다르게 나오는 거를 저는 겪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레진도 뭐 마냥 고가인 거가 좋고 저가인 거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레진이 또 이 회사는 가이드 레진이 좋은데 쓸만한데 임치아 레진은 좀 그냥 그랬다. 또 이 회사는 이 반대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레진을 써야 되는지도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탈 스튜디오,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덴탈 스튜디오로 임시치아 디자인 가능한가요? 임시치아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덴탈 시스템이라는 거로 보통 임시치아 디자인을 하고요. 아마 덴탈 스튜디오가 그 가이드 디자인하는 임플란트 스튜디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 중에 그 크라운을 디자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걔를 임시치아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시치아가 목적이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이저 캐드 프로그램 아니면 그 간단한 무료로 소개드렸던 몇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파일, 레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D 프린터를 구비를 하시려면 세척기, 경화기 같은 이제 부속품, 별도의 이제 부속 기구들이 필요하고요. 뭐 간혹 어떤 레진은 워셔블 레진이어서 그냥 물로 세척하는 레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프린터를 주로 사용하신다면은 뭐 이제 세척기는 필요 없겠지만 뭐 경화기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얼추 벌써 이제 시작한 지 50분이 넘게 흘러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두서없이 떠들어서 이게 뭔가 정리가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우선 오늘은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스캐너를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가벼운 프리웨어 프로그램들을 좀 접해 보시면서 괜찮다, 나랑 맞는구나, 우리 병원에서 시도해 볼 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3D 프린터를 구비를 하셔서 임시치아, 가이드 등을 원내에서 해보시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디지털을 도입하겠다 하신다면 그때 밀링 머신들을 구비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고요. 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저는 이제 많이들 원장님처럼 디지털 하려면 어디서 무슨 세미나 들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요. 앞에 소개시켜 드렸던 캐마클, 린마클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는 세미나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같은 디지털을 지향하는 치과 의사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잘 배우실 수 있고,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몇몇 원장님들이서 하루짜리 혹은 이틀짜리 가이드 세미나도 하고 있어서요. 뭐 여기 말씀드린 거 말고도 요즘에는 디지털 치의학을 접할 수 있는 세미나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꼭 저 같은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임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의신보TV